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집안에 경사가 생긴 60대 초 남자입니다. 나름 적지는 않은 시간을 살아오며 삶의 희노애락을 전부 겪어봤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엔 내가 세상사를 다 알긴 아직 멀었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제가 노년의 시작점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같은 동년배 사연자분들께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쭉 나고 자랐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에 할머니 손에서 아주 어렵게 말이죠. 그리고 하나 남은 가족인 할머니마저도 제가 14살 때 일찍 돌아가셨고 홀로 남은 저는 중학교를 그만두고 중국집 배달 일을 시작했죠. 당장에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일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자 중국집 사장님께선 제게 조금씩 주방 일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만큼 그렇게 많이 맞은 적이 없었을 거예요. 주방이 위험한 것들을 많이 다루는 곳이라 엄격하게 배워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어린 제가 감당하기엔 도가 지나쳤었죠. 사장님과 주방 형들의 뒤통수, 뺨 때리기 정도는 일상 다반사였으니까요. 심할 땐 엎드려 뻗쳐서 부직갱이로 엉덩이를 맞기도 했죠. 야, 너 아직도 양파 까고 있어? 너 주방에 혼자 있었다고 농땡이 피웠지? 새끼가 빠져가지고 안 되겠다. 너 좀 맞자. 형, 저 정말로 한 번도 안 쉬고 아침부터 재료 준비했어요. 이제 양파만 까면 돼요. 때리지 마세요. 제발요. 이제 핑계까지 대? 야, 이렇게 오래 걸릴 거면 덜 자고 더 일찍 나와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너 따라와. 형, 죄송해요, 형. 눈물 젖은 빵이라고 하죠. 당시 저는 항상 눈물 젖은 짜장면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악착까지 버텼어요. 제가 갈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저 그곳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빨리 돈을 모아 내 가게를 차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견딘 거죠. 인고의 시간 끝에 23살이 된 저는 드디어 제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축하해주러 온 사람 하나 없는 작은 중국집의 개업식 날이었죠. 저는 휑한 가게 한가운데서 큰맘 먹고 사온 작은 케이크에 초를 하나 붙이곤 혼자서 축하를 했습니다. 개업 축하합니다. 개업 축하합니다. 고생 많았던 나 자신 개업 축하합니다. 초를 후 불고 박수를 치는데 얼마나 눈물이 차오르던지요.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우리 손주 장하다고 참 좋아하셨을 텐데 그날따라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가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이후 저는 가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며 가게를 키워나갔어요. 일을 하러 나가는 일용직 일꾼들 몇몇을 놓치지 않겠다고 새벽같이 가게 문을 열었고 혹시 뒤늦은 저녁 식사를 하러 오는 손님이 있을까 싶어 밤 12시가 되도록 문을 닫지 않고 손님을 기다리기도 했죠. 그 때문인지 가게는 그럭저럭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결혼을 했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가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한 나날이었는지 모릅니다. 마음 붙일 곳 하나 없던 제게 생긴 첫 가족인 아내와 제 핏줄을 이어받은 아이들과 함께 위협받지 않는 생계 속에서 살아가던 날들이요. 시간이 흘러 아들 수호가 5살, 딸 유정이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어느덧 30대 중반에 아저씨가 되어 있었죠. 그날따라 비가 추적추적 내려 밤이 더 늦으면 찾아올 손님도 없을 것 같아 8시쯤 일찍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들어온 현금을 손가방에 넣어 테이블 위에 잠시 올려두고 화장실에 다녀왔죠. 당시엔 카드 매출이 많이 늘어난 시절이라 현금 매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행여 그 짧은 사이 도둑이 들까 걱정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자마자 저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한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우산도 없으셨는지 온 몸이 비에 쫄딱 젖어 있더군요. 아는 얼굴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폐지를 모아 갖다 팔며 생계를 유지해 나가던 분이었거든요. 리어카를 끌고 지나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기도 했었고 제 가게에도 몇 번 박스가 없냐고 물으러 오셨기에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었죠. 허리가 다 굽은 채로 힘들게 사시는 모습이 안타까워 몇 개 없는 박스들이나마 버리지 않고 항상 모아두었다가 할머니께 챙겨드리곤 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굉장히 놀라고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놀란 제 시선은 할머니의 얼굴에서 천천히 할머니의 손으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의 손엔 가게 매출금이 들어있던 손가방이 들려 있었죠. 저는 기가 차서 할머니에게 따져 물었어요.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그거 훔치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 사장님, 그게 말이지요. 할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상종 못할 분이셨네요. 당장 그 가방 이리 주세요. 저는 할머니의 손에서 손가방을 획 하고 낚아챘습니다. 그리곤 가방을 열어 돈이 제대로 있는지부터 확인을 했죠. 다행히 돈은 전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나마 안심이 되자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제가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을 하며 번 돈인데 그 돈을 훔쳐가려고 했었다니 아무리 평소에 안쓰럽게 여겼던 분이라지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죠. 할머니, 이거 범죄인 거 아시죠? 자연스럽게 가져가려고 하신 것 보니까 혹시 상습범 아니에요? 안 되겠어요. 같이 경찰서로 가시죠. 저 이거 이대로 못 넘어가겠네요. 경찰서요? 아이고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저 정말 처음이에요. 이 늙은이가 다 늙어서 무슨 간이 크다고 돈을 훔치고 다니겠어요. 우리 7살 난 손녀가 너무 아픈데 내가 병원 데려갈 돈도 없어서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차라리 국어를 하시면 했지. 안 그래요, 할머니? 암요, 사장님 말씀이 다 맞지요. 제가 박스 달라고 가게에 들어왔다가 손가방 사이로 돈이 보이니까 잠깐 눈이 헷가닥 돌았나 봐요. 사장님, 제가 지금 집에 못 가면 우리 아픈 손녀 밥도 못 먹고 약도 못 먹어요. 죗값은 달게 치를 테니 집에만 보내주세요. 사장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는 제게 두 손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된 채로요. 제 어머니 뻘 되시는 분이 그러시니 제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아픈 손녀가 있다는 말에 더더욱이요. 저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물을 한 컵 떠서 의자에 앉은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희끗희끗 하시며 힘들게 울음을 멈추시더군요. 저는 할머니가 진정이 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사정이나 들어보자 싶어 할머니께 여쭈었죠. 이제 말씀해 보세요, 할머니. 사정이 많이 어려우세요? 남의 돈에 손을 댈 만큼이요? 아니, 손녀 병원비가 부족한 거면 할머님 따님이나 아드님은요? 손녀가 있으면
할머니 자제분 자식일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 하고요? 할머니는 아직까지도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을 애써 부여잡으시며 사정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이라는 게 참 기가 차고 가슴이 아프더군요. 이 늙은이가 타고나길 복이 없이 태어났는데 그나마 내 인생 제일 자랑거리가 바로 우리 아들이었어요. 공부를 어찌나 잘했는지 명문대에 턱부터 서울로 유학도 가고 거기서 무슨 사업인가도 시작하더니 결혼도 했지요. 근데 내 박복함이 우리 잘난 아들한테까지 올맞는지 그 잘 나가던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지 뭐예요. 망하자마자 그 며느리란 년은 도망을 갔다더라고요. 그럼 아드님은 지금 어디 계신데요? 빚쟁이들이 하도 쫓아다니니까 우리 아들은 손녀만 나한테 맡기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 버립디다. 자기가 빚 다 갚고 돈 모아서 자기 딸 데리러 오겠다고요. 그렇게 연락이 끊긴 지가 벌써 2년이에요. 사정을 들으니 딱하긴 정말 딱하더라고요. 저는 자식 내외를 일찌감치 먼저 보내고 홀로 저를 키워주셨던 할머니가 떠오르더군요. 손녀는 어디가 아픈 건데요? 병원은 데려가 보셨어요? 한 번 데려가 봤는데 감기랍디다. 그런데 아무리 약을 먹여도 밤만 되면 애가 기침을 하느라 잠도 못 자고 열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병원에 다시 데려가 보려고 해도 이 늙은이가 돈이 있어야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폐지를 주워 날라도 병원비는커녕 우리 손녀 쌀죽 고아 먹이는 게 고작이거든요. 목이 부어서 그냥 밥은 먹기도 힘들어해요. 사장님, 제가 오늘 하려던 나쁜 짓에 대한 죄값은 꼭 받을게요. 제가 여기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아니면 사장님 댁에 가서 빨래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경찰서에만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제가 집에 안 가면 우리 손녀 정말 큰일 나요. 다시 울음을 터뜨리는 할머니를 보는데 차마 이대로 모른 척 할 수가 없겠더군요. 저는 집에 가지고 가려고 싸놨던 남은 볶음밥과 군만두들을 주방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돈이 든 손가방을 비닐봉지에 함께 넣은 채 할머니에게 손짓했죠. 할머니, 앞장서세요. 저랑 같이 가십시다. 예? 어딜요? 어디긴요? 할머니 댁이죠.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가게 밖으로 나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한 손엔 우산을, 한 손엔 비닐봉지를 들고 할머니와 함께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할머니의 집에 들어서자 방 한 구석에 누워있던 여자아이가 힘겹게 우리를 맞이했어요. 할머니, 왔어요? 그래, 이 할미 왔다. 테리야. 아이고, 또 이마가 불덩이네. 기다려봐라. 이 할미가 남은 죽 얼른 데워줄게. 아이 죽은 제가 데워올게요, 할머니. 일단 젖은 옷 먼저 갈아입으세요. 저는 미닫이 문을 닫고 나와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지저분한 가스레인지에 찌그러진 양은 냄비 하나가 올려져 있더군요. 뚜껑을 열어보니 딱 한 사람분의 양만 남은 흰 죽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죽을 데워 상에 수저 2쌍을 놓곤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할머니 앞엔 제가 싸가지고 온 볶음밥과 군만두를 놓아드렸죠. 아이는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죽을 먹더군요. 반면 할머니는 선뜻 수저에 손을 올리지 못하셨습니다. 어서 드세요, 할머니. 이미 많이 식었어요. 내가 미안해서 어찌 이걸 먹겠어요. 미안하시면 드세요. 제가 하루 종일 맛있게 만든 음식인데
할머니께서 안 드시면 아깝게 버려야 해요. 부탁드려요, 할머니.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 네, 잘 먹을게요. 할머니는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자 그제야 숟가락을 들어 볶음밥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숟가락질을 하시더니 이내 점점 다급히 밥을 드시더군요. 아마 손녀를 챙기시느라 오랫동안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시지 못한 것 같았어요. 괜찮니? 물 좀 마셔, 아가야.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 문제는 손녀 테리였어요. 밥을 먹는 와중에도 어찌나 기침을 해대는지 보는 제가 다 목이 아플 지경이더군요. 밥을 다 먹은 테리는 약을 먹고 잠이 들었고 저는 할머니께 다음날 제가 테리를 병원에 데려가겠노라 말씀드렸죠. 사장님께서요? 아무리 봐도 폐렴 같아요. 우리 아들이 작년에 딱 저런 증세였거든요. 이렇게 어린애들이 폐렴에 걸리면 까딱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할머니. 제가 내일 일 쉬고 병원에 데리고 갔다 올게요. 일까지 쉬시려고요? 하지만 사장님, 제가 너무 미안해서 제 아들도 테리랑 동갑이에요. 제 자식 버린 애가 저렇게 아프도록 어떻게 그냥 두겠어요. 일단 애는 살려야죠.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저는 할머니에게 제가 가져온 까만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그 비닐을 열어본 할머니께선 두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아니 사장님 이건 거기에 많진 않지만 오늘 현금 매출액이 들어있어요. 할머니,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 두 분 다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손녀분 일이 남일 같지 않네요. 손녀만 챙기지 마시고 할머니도 꼭 끼니 챙겨 드세요. 할머니가 아프면 손녀는 누가 돌봐요? 저도 자식이 둘이라 많이는 못 도와드리지만 종종 식사도 챙겨드리고 한 번씩 손녀분과 할머니 사시는 곳도 들여다볼게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고마워요, 사장님. 참으로 고마워요. 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꼬. 비록 주머니는 가벼워졌지만 그래도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쓰고 왔던 우산도 할머니의 집에 몰래 두고 왔던지라 비를 쫄딱 맞으면서요. 할머니의 집엔 아무리 둘러봐도 우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게에 왔던 할머니의 몸도 쫄딱 젖어 있었던 거겠죠. 다음 날 저는 약속대로 가게를 쉬고 할머니네로 찾아가 테리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테리는 폐렴이었더군요. 증세가 심각해 며칠 입원을 하는 게 낫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망설이지 않고 테리를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테리의 병원 생활 내내 일이 끝나고 나면 먹을 걸 사들고 병실에 찾아갔고 회원 때는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가 입원비와 병원비를 계산했죠. 할머니는 연신 제게 허리를 숙여 고맙다고 울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많이 건강해진 테리도 할머니를 따라 두 손을 모으곤 제게 배꼽 인사를 했고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이제 기침도 많이 안 나고 머리도 안 아파요. 그래, 다행이네, 우리 테리. 퇴원했어도 아저씨 가게 한 번씩 찾아오기다. 알았지? 자, 약속. 약속, 도장, 복사. 테리의 밝아진 얼굴을 보자 흐뭇하더군요. 저는 그 이후에도 약속한 대로 할머니네 집을 한 번씩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한사코 거절하는 할머니에게 한 번씩 억지로 현금을 쥐어드렸죠. 아이고 사장님, 자꾸 왜 이러세요? 이러면 이 늙은이 염치가 없어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녀요. 할머니, 정 부담스러우시면 이거 할머니 말고 테리를 위한 제 후원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테리 잘 먹고 잘 자라야 하잖아요. 할머니 아드님 닮아서 공부도 곧잘 한다면서요. 테리 공부도 시키고 아드님처럼 서울 명문대도 보내셔야죠. 할머니는 그제야 못 이긴 척 제 도움을 받으시더군요. 이외에도 저는 가끔씩 테리와 할머니를 저희 집에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또래인 제 아이들과 테리 또한 아주 잘 어울리더라고요. 특히 아들인 수호와는 동갑이어서 그런지 둘이 아주 죽이 잘 맞았죠. 그렇게 두 집안이 교류하며 행복할 줄 알았건만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한들 세상 순리를 비껴갈 수는 없더군요. 8년이 지나 테리가 중학교 2학년이 된 어느 날 가게로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아저씨, 테리니? 벌써 학교 끝난 거야? 왜?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어?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학교에 다녀왔는데 저희 할머니가 할머니? 할머니가 왜? 도대체 무슨 일인데? 할머니가 쓰러져 계세요. 119에는 연락했는데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해요, 아저씨? 저 너무 무서워요. 대리야, 일단 울지 말고 아저씨가 지금 갈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저는 가게 문을 잠그고는 곧바로 할머니네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땐 마침 구급차도 함께 도착해 있더군요. 저는 울먹이는 테리를 데리고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할머니께선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구급차는 근처 병원의 응급실로 향했지만 도착했을 때 이미 할머니는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에선 일찍 발견을 했었으면 가망이 있었겠지만 아마 쓰러진 지 몇 시간은 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울다 쓰러지길 반복하는 테리를 보살피며 진심으로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아직 어린 이 아이 혼자 어떻게 살아가라고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냐고요. 그리고 14살 때 할머니를 여의고 불우하게 자랐던 과거의 제가 떠올라 더욱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되지 않는 할머니의 아들 대신 저는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화장된 할머니의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테리를 데려다 주는데 도저히 테리를 그 집에 혼자 두고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제 아내가 제 팔을 붙잡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여보, 뭐예요? 얼른 들어가서 테리 짐 싸가지고 나오지 않고요. 테리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야죠. 여보, 당신 괜찮겠어? 나야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당신한테 미안해서 집안 사정도 그렇게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도 어린데 그럼 이제 중학교 2학년인 애를 저 집에 혼자 살게 둬요? 그것도 여자애를요? 당신도 어릴 적에 힘들게 컸다면서 그게 무슨 매정한 소리예요. 자, 얼른 들어가서 우리 같이 짐 싸요. 테리가 싫다고 해도 일단 데리고 오자고요. 참 고마운 사람이죠. 분명 아내는 알았던 거예요. 제가 미안해서 차마 테리를 데려오자는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던 걸요. 제가 함께 저희 집으로 가자고 하니 테리는 펑펑 울더군요. 그럴 만도 하겠죠.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기댈 가족 하나 없이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남은 그 두려움이요. 저는 말없이 테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테리와 함께 짐을 싸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 서랍장을 열었던 때였습니다. 어? 이게 뭐지? 저는 이름이 적히지 않은 한 연락처가 적힌 종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저는 왠지 이 전화번호가 아주 중요한 사람의 것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후 할머니네 집에 짐을 전부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 테리가
딸아이와 함께 곤이 잠든 걸 확인하고는 방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수화기를 들어 종이에 적힌 번호를 하나씩 꾹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리고 나서 상대편이 전화를 받더군요. 저와 동년배일 것 같은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저 혹시 박귀남 할머니를 아시나요? 저희 어머니인데요. 전화 거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 아드님이신가요? 전 지금 테리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테리를요? 저희 어머니는 어디 가시고요? 그게 할머니께서 며칠 전 돌아가셨어요. 오늘 발인을 마쳤고요. 아드님 연락처를 몰라 미처 먼저 연락드리지 못했네요. 오늘 테리를 데려오려고 할머니 댁에서 짐을 쌌는데 이 번호가 적힌 쪽지가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연락해봤는데 역시 아드님 번호였군요. 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렇게 할머니의 임종 사실을 들은 할머니의 아들은 다음날 서울에서 첫 차를 타고 황급히 저희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와 함께 할머니께서 안치된 납골 땅으로 향했죠. 할머니의 영정사진과 납골함을 본 할머니의 아들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아직 어머니께 불효 말곤 한 게 없는데 은혜를 갚을 시간도 주지 않고 가시면 남은 이 몹쓸 자식은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예? 어머니, 고생만 하다 가셔서 어떡합니까? 불쌍한 우리 어머니. 죄송해요. 장례조차 직접 치르지 못한 절 절대로 용서하지 마세요. 그렇게 남자는 아주 한참 동안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말없이 그가 진정되기를 기다려주었죠. 겨우 눈물을 그친 남자를 데리고 저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주었죠. 드세요. 가슴이 너무 놀랐을 땐 커피보단 차가 좋다고 누가 그럽디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대신 제 어머니와 딸을 돌봐주시고 저희 어머니 장례까지 치러주시다니요. 괜찮습니다. 다 제가 원해서 한 일인데요. 그건 그렇고 할머니께 연락처가 있던 걸 보면 연락이 그동안 됐었던 모양인데 어떻게 한 번을 안 찾아오셨던 겁니까? 할머니가 혼자 테리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사장님. 제가 죄인이에요. 들어보니 1년 전쯤 드디어 빚을 다 갚은 남자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연락처는 그때 남자가 할머니께 불러드렸던 남자의 월세집 번호였고요. 아직 월세집을 전전하고 있는 처지에 테리를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세집 얻을 때까지만 테리를 부탁드린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제가 죽어서도 어머니를 뵐 낯이 없습니다. 연로하신 노모께 어린 소녀를 무책임하게 떠넘기긴 하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신 건 다 제 탓이에요. 휴, 이제 와서 누구 탓인지가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미 할머니께선 돌아가셨는걸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연락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더 늦게 하셨으면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셨겠습니까? 다 사장님 덕입니다. 제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사장님, 이제 테리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아직 월세집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만간 방 2개짜리 전셋집 정도는 어떻게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드님 사정이 나아지실 때까지 테리는 저희가 돌봐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사장님께 더 이상의 폐를 끼칠 수는 없지요. 제가 이래봬도 못났지만 아빠이지 않습니까? 댁으로 돌아가서 바로 테리짐을 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비록 지금은 가진 게 없어 말로만 이렇게 감사를 드리지만 언젠간, 반드시 언젠간 이 은혜 제대로 갚겠습니다, 사장님. 남자는 서울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저와 제 아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게 된 테리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저와 아내 그리고 제 아이들 또한 눈물로 그런 테리를 배웅했죠. 아저씨, 아줌마,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저 나중에 커서 꼭 찾아올게요. 할머니 목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반드시 갚으러 올 거예요. 테리야, 가서 아버지 말씀 잘 듣고 하던 공부도 꼭 계속 열심히 하거라. 알겠지? 이 아저씨는 잊어도 좋으니까 가서 아버지랑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테리는 서울로 떠났고 우린 그 이후 아주 오랫동안 테리를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테리의 소식이 궁금해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해보았지만 없는 번호라는 음성만 흘러나오더군요. 아마 이사를 갔던 모양입니다. 테리 아빠의 휴대폰 번호라도 물어볼 걸 싶었지만 이미 늦은 걸 어쩌겠습니까? 그저 부디 테리가 서울에서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랄 수밖에요. 그리고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아이들은 모두 서울로 상경을 했죠. 아들 수호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후 공기업에 취직을 했고 딸 유정이는 제 오빠와 함께 살며 취업을 준비 중이었어요. 그 사이 저희 집은 같은 도시의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고 1년 전 제 가게 또한 더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하였죠. 뭐 어차피 이 도시 시내라고 해봐야 하나뿐이라 위치는 거기서 거기이긴 했지만은요. 이제 유정이만 취직을 하면 앞으로 여생에 큰 걱정은 없겠다 하며 아내와 평화롭게 살던 때 불행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가게 문을 닫고 쉬는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전화를 건 사람은 제 가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분식집 사장님이었습니다. 예,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최 사장님. 큰일 났어요. 사장님네 가게 불 났어요, 불. 아이고야, 저거 다 탄다. 저걸 어째, 아이고. 예? 불이요? 저는 분식집 사장님의 전화에 슬리퍼를 짝짝이로 신은 것도 모른 채 황급히 차를 타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제 눈에 보인 광경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와 멀찍이 떨어져서 웅성대는 사람들, 굵직한 호수를 받쳐들고 제 가게를 향해 물대포를 쏘아대는 소방관들, 그리고 그 앞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듬직한 제 일터였던 가게가 형체를 잃어버리고 있더군요. 악몽이었습니다. 저는 가게에 뛰어들려 몸을 내던졌고 그런 저를 소방관들이 막아서더군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 누가 이 사람 좀 잡아. 제가 저 가게 주인이에요. 제발 누가 저 불 좀 꺼주세요. 저 가게에 제 평생 일군 전부가 있다고요. 전 가게를 뺀 보증금과 이사간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까지 제 전부를 다 갖다 바친 가게가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 꼴을 어떻게 그냥 두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전 사람들의 제지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화재가 전부 진압됐을 무렵 제 눈앞에 남은 건 새카맣게 그을린 제 가게뿐이었죠.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내 또한 눈앞의 광경을 보고 오열을 하더군요. 이미 더 쏟아낼 눈물도 없던 저는 그 옆에 앉아 망연자실하게 가게를 바라보았어요.
원인은 방화라더군요.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누가 몰래 벌인 일이라 수색은 해보겠지만 범인 검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국가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 알아보았지만 그것도 언제부턴가 법이 바뀌어 방화범을 찾지 못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화재보험이 작년에 만기되어 재가입을 하지 않은 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죠. 30년이 넘게 불이 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방심을 했으면 안 되는 건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 가게에 딱 붙어 있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건물엔 피해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 저는 매일같이 망연자실해 불탄 가게 앞으로 가 담배만 뻑뻑 피우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멍하니 가게를 보고 있는다고 해결 방안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집에만 들어앉아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져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게 앞으로 가서도 앞으로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야 하며 당장 생계는 어떻게 꾸려야 할지 막막한 걱정만을 계속했죠. 그렇게 가게에 불이 난 지 꼭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가게 앞에서 멍하니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한 개비를 다 피우고 바로 다음 담배를 물려던 때 웬 검은 세단이 제 앞에 멈춰서더군요. 저는 누군가 싶어 불을 붙이려다 말고 제 앞에 선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곧이어 차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리는데 모르는 얼굴이더군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제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마자 저는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툭 떨구고 말았습니다. 아저씨, 누구시죠? 아저씨,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예요, 저. 아저씨한테 평생 못 갚을 은혜를 입었던 꼬마요. 꼬마? 너 설마 대리니? 맞아요, 아저씨. 어떻게 절 한눈에 못 알아보세요. 서운하게요. 어찌나 반갑던지 저는 테리의 얼굴부터 발끝까지 이리저리 뜯어보며 테리의 손을 잡고 방방 뛰었죠. 방금 전까지 불탄 제 가게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사실도 잊고 말이에요. 아이고, 다시 보니까 옛날 얼굴이 남아있네. 아이구야, 그냥 밖에서 봤으면 못 알아보고 지나치게 생겼다. 어쩜 이렇게 예뻐졌어? 전 어릴 적에도 예뻤거든요, 아저씨. 저희 아빠랑 같이 왔어요. 테리의 말에 운전석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마침 차에서 내리던 테리의 아빠가 눈에 띄더군요. 시간이 시간인지라 주름과 희끗한 흰머리가 생기긴 했지만 남자는 분명 15년 전 테리를 데리고 가던 그때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셨어요? 제가 너무 늦게 찾아뵈었죠. 제가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 게 너무 바빠져서 그 핑계로 여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대리 아빠 아닙니까? 어째 잘 지냈어요? 대리도 그렇고 대리 아버님도 그렇고 행색이 번듯한 걸 보니 서울에서 잘 살고 있었나 보네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합니까?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저는 테리 아빠의 두 손을 붙잡고 연신 흔들며 잘 됐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금 제가 서 있는 곳과 제 처지가 떠오르더군요. 그제야 저는 잡고 있던 테리 아빠의 손을 놓고 뒤통수를 극적이며 한 발자국 떨어졌죠. 아니 이거 15년 만에 만났는데 하필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네요. 일주일 전 가게 불이 나서 말이죠. 제 전부를 쏟아부은 가게인데 이렇게 1년 만에 홀랑 다 타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참 한 치 앞도 모를 일입니다. 그들처럼 언젠가 그들을 만나게 된다면 저도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데 너무 초라한 지금 제 모습에 괜히 민망해진 저는
아무런 이야기나 내뱉으며 횡설수설 해댔습니다. 테리 아빠는 그런 제 손을 다시 가져다 잡으며 다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제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테리 아빠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정말 너무도 믿기지 않는 말이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알고 하는 말인지 싶어 재차 되물었을 정도로요. 사장님, 우선 사장님께서 제 어머니와 제 딸, 그리고 나아가선 제게도 너무 큰 은인이시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뭐, 그 얘긴 예전에 다 지난 이야기 아닙니까? 테리가 이렇게 잘 자란 모습을 봤으니 저는 다 돌려받았어요. 아닙니다. 살면서 테리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테린 그때 그 폐렴으로 죽었을지도 모르고 그 뒤에도 사장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저희 어머니와 테리는 훨씬 더 고단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요. 저 또한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조차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이거 참, 그만하시라니까 이러시네. 사람 민망하게요. 그래서 말인데요, 사장님. 저 이제 서울에서 꽤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그때 은혜를 갚게 해주세요. 저랑 테리, 사장님 가게 소식 다 듣고 왔습니다. 테리랑 사장님 아들 수호가 서로 SNS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더라고요. 수호가 테리에게 이 사실을 다 말해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전하신 가게 위치도 알고 찾아온 거고요. 사장님 소식을 듣자마자 저랑 테리가 내려온 겁니다. 아니, 은혜를 갚다니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감이 안 잡힙니다. 이 가게 제가 재건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사장님. 네? 뭐라고요? 이 가게를 뭐요? 그때 받은 돈을 이자 쳐서 갚겠다는 말도 아니고 이 2층짜리 건물을 다시 지어주겠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지방 소도시라지만 여기에 얼마나 들 줄 알고요. 저는 두 팔을 세차게 내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테리 아버님. 전 그때 보답을 바라고 테리와 할머니를 도운 게 아니에요. 제 가게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대출을 더 받든 뭘 하든지요. 너무 과합니다, 테리 아버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께서 뭔가를 바라고 제 가족을 도운 게 아니었듯 저 역시 그저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제발 제가 도와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평생 가져갈 마음의 빚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아니 이거 참 이렇게 고마울 때가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제 모든 걸 다 잃은 줄 알았더니 이런 귀인이 나타나서 다시 잃어버린 것들을 돌려주겠다뇨. 그렇게 믿기지 않는 테리 아빠의 말에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잠시 저는 가슴 끓였던 지난 일주일이 떠올라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뚝뚝 떨구며 테리 아빠를 끌어안았어요. 테리 아빠도 그런 저를 꽉 안아주며 함께 울먹이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테리 아버지. 사실 너무도 앞일이 막막했는데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나한테 이런 큰 선물을 주다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언감생심 이 자리에 있었겠어요.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구세주는 제가 아닌 23년 전 제 어머니와 테리 앞에 나타나 주신 사장님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둘이 얼싸안고 눈물 짓고 있는데 테리가 그런 저와 테리 아빠 어깨에 팔을 하나씩 두르며 동참하더라고요. 덕분에 우리는 울다 말고 웃음보가 터져버렸죠. 다 큰 할아버지 둘이서 뭐 하는 거야. 나도 껴줘요, 나도. 아저씨는
내 은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 맞다, 맞아. 해리 너도 이리 와서 사장님 안아드려. 그렇게 다 타버린 제 가게 앞에서 우린 눈물 젖은 상봉을 마쳤죠. 저는 그들을 이사간 저희 집으로 데려왔고 자초지종을 들은 아내 또한 뛸 듯이 기뻐하다가 이내 눈물을 펑펑 쏟아내더군요. 부창부수라더니 어쩜 저렇게 반응도 저랑 똑같은지. 그런 아내 앞에서 저와 테리, 그리고 테리 아빠는 서로 시선을 마주하며 웃었습니다. 이후 테리 아빠는 정말 약속대로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공사를 시작했죠. 그리고 석 달 뒤 제 가게는 무사히 재오픈을 하게 되었죠.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더 멋스럽고 웅장하게 지어진 건물에서요. 재오픈식을 하던 날 테리 아빠와 재건축 현장에서 일을 했던 건설사, 그리고 인근 가게의 사장님들이 죄다 화환을 보내주셨더군요. 저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픈식에 와주신 지인분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했고 돌아가실 땐 감사떡을 하나씩 쥐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손님들이 떠나고 마지막으로 가게엔 저희 가족과 테리 아빠 그리고 테리만 남았죠. 비록 시간을 빼지 못한 제 아이들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은요. 사장님, 이거 그래도 재오픈하신 소감 한마디는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아저씨. 소감 한마디 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래요, 여보. 한마디 해요. 저는 세 사람의 성화에 못 이겨 테이블 앞으로 나가 헛기침을 큼큼하군 수줍게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제 나이 23살 때 처음 중국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땐 함께 기뻐해줄 가족도 축하해줄 지인도 하나 없이 혼자 쓸쓸하게 케이크에 초를 붙였어요.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오네요. 사랑하는 아내와 폐허가 되었던 이 건물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준 대리 아버님에게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굳세게 모진 세상을 견뎌내 절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과거 15살의 저에게도 꼭 고생했다,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과거를 생각하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소감을 마쳤습니다. 아내와 테리는 덩달아 눈이 빨개지더군요. 침체된 분위기 속에 테리 아빠 혼자 열렬한 박수를 쳐댔죠. 멋있습니다, 사장님. 제 오픈식에 맞는 최고의 인사였어요. 하하, 누구는 웃고 또 누구는 울고 정말 제 인생에 잊지 못할 날이었죠. 그 후로도 테리 아빠는 사업하느라 바쁜 시간을 쪼개 한 번씩 제가 사는 곳으로 놀러 왔고 저보다 한 살 어렸던 테리 아빠와 저는 언제부턴가 호영호재하며 종종 술을 기울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게를 다시 오픈한 지 1년쯤 되었을까요? 언제 친해진 건지 수호가 테리와 함께 주말에 집에 내려오겠다고 해 기다렸던 날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제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먼저 들어온 테리가 한 말에 저와 제 아내의 눈이 모두 왕방울처럼 커졌죠. 글쎄, 요놈의 앙큼한 기집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버님? 아저씨도 아니고 아버님? 네, 아버님이요. 아버님, 저희 아빠님이 허락하셨는데요. 저랑 수호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아니, 저 둘이 언제 서로 눈이 맞아서 뜬금없이 결혼이랍니까? 심지어 저와 아내는 저 둘이 만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요. 어안이 벙벙해 저와 아내가 입만 벌리고 있자 테리가 칭얼대며 저를 채근하더군요. 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말 거예요, 아버님. 저렇게 앙큼하고 귀엽게 졸라대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거절을 하나요? 뭐 저렇게 깜찍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테리가 우리 가족이 된다는 걸 반대할 사람은 집안에 아무도 없을 테지만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올해 겨울 백년 가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왜 하필 추운 겨울로 나를 정했냐고 물으니까 테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일 추운 겨울마다 제일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고 싶어서요. 참, 봄 햇살 같은 아이죠. 젊은 시절 제가 할머니와 이 아이를 매정하게 모른 척 했다면 지금 제게 이런 행복한 미래는 절대 펼쳐질 수 없겠지요. 아, 그리고 기쁜 소식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랍니다. 제 딸 유정이가 드디어 반도체 공장 생산직에 취업을 했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 취업에 그렇게 고생을 하더니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복지도 좋고 정년 보장도 어느 정도 된 곳이라고 하니 이젠 정말로 한숨 덜었네요. 여기까지가 60 이후 제 노년의 초입에 겪었던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사람은 항상 베풀며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죠. 뜻만 알았지 제 평생 이 말을 몸소 겪게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네요. 저는 앞으로도 제 눈앞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가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않고 또 도와줄 생각이랍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건 참 기분 좋고 감사한 일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과거에 보답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돌려받지 못한 친절에 서운했던 적은요? 제가 살아보니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내게 돌아올 일은 전부 돌아옵디다. 그리고 혹시 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가요? 베풀 당시 내 마음이 가벼워졌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일은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한 명, 두 명 베풀고 살다 보면 언젠가 세상은 지금보다 조금 더 아름다운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긴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